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래프 기반 분자 생성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스마일즈 기반의 생성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일즈하고 그래프가 왜 다르고 어떤 동기로 그래프 모델이 만들어졌는지, 스마일즈 기반의 모델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 왜 그래프 모델이 만들어졌고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그래프하고 스마일즈가 뭐가 다르고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래프 생성 모델이 됐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와 스마일즈를 좀 비교해서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생성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래프를 생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래프 기반 좀 어드밴스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프 기반 생성 모델 중 하나인 프래그먼트 기반 분자 생성 모델과 또 정션 트리 VA라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일자의 문제점과 그래프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화학에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제 분자에 대해서 다루거나 뭐 반응을 다루거나 할 때 사실 분자를 어떤 스트링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칠판에다 분자를 그리거나 화학 반응을 다룰 때 이렇게 스마일즈 시퀀스를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죠. 벤젠을 이렇게 육각링으로 그리고 이렇게 뭐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그리지 C1, CCC1 이렇게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분자를 다루는 방식은 시퀀스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AI 모델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루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퀀스가 아니라 그래프로 다룬다는 것은 그래프가 이제 분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정성적인 분석인데요. 뭐 이외에도 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스마일즈는 이제 2D 그래프를 1D로 이렇게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테틱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그 스마일즈 코드 알아보시면 뭐 1이나 뭐 이런 숫자들도 있고 일단 괄호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윙이나 아니면 뭐 가지가 나오는 것들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해야지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문법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반면에 그래프는 그런 거 없이 그래프 자체로서 분자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스마일즈에 비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굉장히 유사한 분자가 있는데 스마일즈 상으로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분자를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아마 물성도 굉장히 유사할 겁니다. 네, 왼쪽에 이제 분자를 보면 이쪽에 메틸기가 달려 있고 오른쪽에 메틸기가 여기 달려 있죠. 굉장히 작은 차이입니다. 반면에 스마일즈 스트링을 보면 이제 두 개의 스마일즈 스트링이 굉장히 다르죠. 아마 뭐 이것만 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분자가 유사하구나라는 거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분자가 다르면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두 개를 굉장히 다르게 매핑할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모델이 학습이 잘 되면 두 개 분자 구조가 유사하니까 어떤 매핑을 같은 곳에 할 수도 있겠지만 학습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반면에 이걸 온전히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그래프에서는 뭐요 시밀러리티 자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일즈에 비해서 유사도를 그래프 자체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분자 그래프가 왜 장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분자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이제 간략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런 방법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자를 그래프로 표현할 때 원자는 이제 노드에 해당이 되고 공유결합은 엣지에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런 원자들이 있고 이 원자들이 이제 이렇게 노드에 표현이 되고 이 본드는 이 그래프에서 노드와 농구를 연결해서 엣지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모든 하이드로젠을 표시하지 않듯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 때도 뭐 하이드로젠을 제거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 개발에서 분자 생성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하이드로젠을 많이 제거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자와 관련된 물성을 예측한다거나 할 때는 하이드로젠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각각의 노드와 엣지는 어떤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이 벡터에는 이제 원자와 그 화학 공유 결합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드 같은 경우는 이 아톰이 어떤 아톰인지, 뭐 아톰과 연결된 결합이 몇 개가 있는지, 아톰과 연결된 수소가 몇 개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담게 되고요. 그다음에 엣지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싱글 본드인지 더블 본드인지 뭐 아로마틱인지 아니면 분자 내 결합인지 분자 외 결합인지 뭐 이런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정보를 담을지는 일종 하이퍼 파라미터라서 내가 모델이 어떤 물성을 학습시키느냐 아니면 뭐 어떤 목적을 생성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소가 없다면 뭐 수소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수소의 개수나 이런 것들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분자 그래프를 생성하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이 쓰이거나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순차적 그래프 생성 모델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어떤 방식으로 생성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시퀀스 같은 경우는 어떤 캐릭터 바이 캐릭터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다음 캐릭터를 만들고 그 다음 캐릭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게 되는데 2D 그래프는 순차적으로 노드하고 엣지를 추가하면서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노드 레벨에서는 매 스텝 어떤 노드들이 추가될지를 결정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는 2번 노드가 추가될지를 결정을 하고 1번, 2번이 있다면 3번 노드가 추가될지를 결정을 하고 또 1, 2, 3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4번 노드가 추가될지를 결정합니다. 노드가 추가된 다음에는 어떤 것들과 연결할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노드 레벨에서 1, 2, 3번이 있을 때 4번이 추가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럼 이 추가된 노드가 어떤 기존의 노드와 연결할지를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2번하고 3번하고 연결 결정하기로 했고 그 연결될 때는 어떤 엣지로 연결될지 뭐 싱글 본드로 연결할지 더블 본드로 연결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쭉 반복을 하게 되면 분자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매 스텝마다 어떤 아톰을 넣을지 어떤 엣지를 넣을지 어떤 아톰끼리를 연결할지는 이제 딥러닝 모델이 학습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주로 학습 과정에서는 어떤 원본 분자를 이제 복원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생성할 때는 학습 때 확립 분포에 따라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분자 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그래프를 생성할 때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건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뭐 1, 2,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죠. 근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원자와 엣지를 추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생각해 보면 HOH가 있으면 1번 수소, 1번 산소, 2번 수소 넣을 수도 있고요. 산소 넣고 두 번째로 수소 넣고 수소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더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 오더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몇 가지 몇몇 논문에서 보여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픽스드 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오더링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뭐 노드가 있을 때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이 노드가 어떤 그 원자들과 연결될지가 결정이 되고 줄을 반복이 됩니다.
랜덤하게 오더를 줘서 학습을 시키는 경우에는 생성될 때도 굉장히 랜덤하게 만들어지는데 먼저 쭈루루루 이렇게 노드가 막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 노드가 추가될 때는 어떤 아톰끼리 연결될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픽스 오더 같은 경우는 주로 연결된 원자들끼리 먼저 추가가 되니까 연결하고 그 노드 추가하고 엣지 연결하고 노드 추가하고 엣지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랜덤 오더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막 랜덤하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처음엔 노드가 막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엣지들이 연결이 되면서 어떤 분자다운 분자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는 두 개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보여져 있어서 실제 프랙티컬하게 모델을 구현할 때는 큰 이슈가 아닙니다만 그래프를 생성할 때는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를 우선 살펴보면은 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분자 생성 모델의 결과는 크게 이제 밸리디티하고 노블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뭐 유니크니스도 있었는데 요 일에서는 유니크니스를 보진 않았고요. 밸리드는 생성한 분자가 얼마나 유효하냐, 모블은 생성한 분자가 트레이닝 셋에 없는 새로운 분자이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가 밸리드하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카본 아톰인데 결합을 5개 하고 있도록 그래프를 만들었다. 이러면 이제 인밸리드한 그래프가 되겠죠. 위에 이제 스마일즈 기반 모델을 보면 뭐 0.8, 0.88, 0.93, 0.93에서 대략 0.8에서 뭐 0.9 초반인데 비해서 아래 이제 그래프 모델을 보면 0.9 뭐 중후반에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0.5에서 0.1 정도 결과 개선이 되었는데 이렇게 스마일즈 방법에 비해서 밸리디티가 개선된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면 이제 아까 전에 보여준 논문에서 어떤 두 개 타겟에 대해서 액티브한 분자를 만드는 과제에다가 그래프 생성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요. 두 개의 이제 타겟이 있으면 이제 액티비티를 핑거프린트로 나타내고요. 이 핑거프린트를 바탕으로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듀얼 이니비터나 뭐 한쪽은 액티브, 한쪽은 이넥티브 이런 분자를 만들게 되고 이제 생성된 분자를 보면 이렇게 전체 회색이 이제 전체 분자들의 패턴인데 이런 거 그 전체 그 어떤 컨디션 내가 생성하는 분자가 어떤 분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특정 부분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모델은 이제 프래그먼트 기반의 분자 생성 모델들인데요. 앞에 보여드린 이제 그래프 기반 모델은 이제 원자 단위로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나 또 화학을 익숙하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분자를 생각할 때 원자 단위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큰 프래그먼트 단위에서 물성이 많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뭐 벤젠에다가 NH2가 있다. NH2가 있으면 벤젠에 N하고 H가 붙는 게 아니라 그냥 NH라는 작용기하고 벤젠이 두 개가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즉 사람은 원자보다는 어떤 작용기, 프래그먼트 단위에서 분자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벤젠을 만든다. 하이드로젠을 생각하지 않으면 6번의 아톰 에디션을 해야 되는데 프래그먼트 단위를 하게 되면 한 번, 프래그먼트 추가 한 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모델 학습이 수월해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이제 랭귀지 모델 기반의 이제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프래그먼트 기반으로 분자를 생성하는 모델인데요. 먼저 분자를 이제 프래그먼트 단위로 생성을 하려면 분자를 프래그먼트 단위로 쪼개야겠죠. 뭐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브릭스 디컴포즈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어떤 쪼갤 수 있는 우리 그 본드에 대한 스마트 패턴을 가지고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럼 이 패턴에 따라서 분자를 이제 쪼개게 되는데요. 이제
이 모델에서는 이제 브릭스 방법을 이용해서 쪼개게 됩니다. 먼저 여기 오리지널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양이면 여기를 자른다. 그럼 여기를 자르면 이 밑부분이 하나 나오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연결된 부분은 별표로 남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다시 더 이상 이제 브릭스 디컴포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놔두고 요 분자를 다시 쪼개게 되는데 이제 브릭스 패턴에 따르면 요 부분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하나 나오고 나머지 부분 여기에다가 별표 달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또 이 부분을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럼 결국 이 오리지널 분자는 이 프래그먼트 기반 방법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 프래그먼트들을 조합을 해서 이 원본 분자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이제 프래그먼트 기반 방법의 이제 방법이 되고요. 랭귀지 모델에서는 이것들을 하나의 이제 워드처럼 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좀 더 보면은 좀 자세히 보면 학습을 할 때는 프래그먼트 단위로 다음 프래그먼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이런 분자가 있으면 이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방법상 이 왼쪽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이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프래그먼트도 순서를 어떤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추상적으로 왼쪽에서부터 정하게 돼서 요만큼 뭐 스마일즈 패턴 상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스마일즈 패턴 상에서 왼쪽부터 쪼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본 분자가 이제 이렇게 생긴 그 캐릭터로 된 스마일즈 패턴이 이제 원본 분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래그먼트들이 하나의 토큰이 돼서 분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이 토큰별로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고 인코더에서 인풋으로 들어가고 인코딩된 벡터가 있으면 리파라메터라이전 트릭을 이용해서 민가 베리언스를 뽑고 이 민가 베리언스에 따라서 Z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 Z를 인풋 벡터로 디코더에 들어가서 프래그먼트들이 샘플링 됩니다. 먼저 스타트 코돈이 들어가면 첫 번째 캐릭터가 나오고 이 첫 번째 프래그먼트가 나오고 이 프래그먼트가 다시 들어와서 두 번째 프래그먼트가 나오고 이렇게 쭉쭉 됩니다. 이 프래그먼트를 이제 나오게 되면 연결을 하면 이제 하나의 원본 분자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하고 끝에는 항상 그 처음과 끝을 알려야 되니까 결합하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야겠죠. 그럼 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 두 번째에서는 양쪽에 두 개 나오겠죠. 그러면 한쪽은 이전에 나온 거랑 연결하고 그럼 나머지 한쪽은 다음 거랑 연결을 하고 쭉쭉쭉 반복이 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걔랑 연결이 딱 되면 분자 생성이 완료가 되는 거죠. 만약 이게 잘못 나오게 되면 이제 분자가 인밸리드한 분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제너레이션 할 때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레이턴트 벡터를 뭐 가우시안에 따라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고요. 이 샘플링된 벡터가 스타트 코던하고 들어가고 첫 번째 프래그먼트 만들고 다시 두 번째를 들어가서 두 번째 프래그먼트 만들고 이 과정을 쭈루루루 반복을 하고 프래그먼트를 연결해서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 이때 이제 한 가지 어려움이 이제 프래그먼트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예시로 한 50만 개 분자에 대해서 브릭스 디컴포즈를 해보면 한 수만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프래그먼트가 이제 굉장히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수만 개가 뭐 50만 개, 뭐 예를 들면 5만 개가 나왔다. 골고루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상위 한 100개가 뭐 50%를 차지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학습할 때 특정 프래그먼트 위주로 학습이 되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프래그먼트를 만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프래그먼트가 많다는 것 자체가 학습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전의 랭귀지 모델을 생각해 보면 뭐 캐릭터가 한 100개니까 매번 10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5만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굉장히 앞에 문제보다 챌린징해지겠죠. 컴퓨테이셔널 커스트 측면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아웃풋이 5만이 되는 벡터니까 이 5만짜리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제 프래그먼트 마스킹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요. 프래그먼트 마스킹은 특정 개수 이하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마스킹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3번 나오는 거예요. 네, 트레이닝 셋에서. 그러면 3으로 마스킹을 하고 별표가 하나 있으니까 1로 마스킹을 하고 그러면 프래그먼트 이런 프래그먼트들은 다 3-1, 3 언더바 1이라는 그룹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얘는 이런 프래그먼트가 있다. 얘는 이제 별이 2개죠. 2번이고 얘는 5번 나왔으니까 5 언더바 2라는 그룹에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5만 개에서 이런 식으로 줄이게 되면 굉장히 확 줄일 수가 있겠죠. 수백 개 단위로. 그리고 샘플링 할 때는 이제 만약에 샘플링 할 때 3-1이 나온다. 그럼 이 3-1 클래스에 속한 프래그먼트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이 3-1 프래그먼트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걸 붙이게 됩니다. 붙일 때 뭐 이 클래스에 속한 애들은 다 별표 개수가 동일하니까 별표 개수 이 클래스만 제대로 선택이 되면 별표를 연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상위 뭐 200개 이하, 프리퀀시가 200개 이하인 애들 이런 마스킹을 했다라고 치면 뭐 200개 이상의 애들이면 1000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2000 정도보다 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1000개 정도라고 하고 200개니까 이제 앞에 이 숫자가 200 올 수 있고 이제 2개 올 수 있겠죠. 1, 2. 물론 3개짜리도 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건 생각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200 곱하기 2니까 400. 그다음에 원본 클래스 200개 프리퀀시가 200 이상인 게 1000개니까 1400개만으로 전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5만 개가 1400개가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고 이거 속도도 높일 수 있고 모델의 성능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원자 혹은 캐릭터 단위 모델보다 높은 밸리디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랭귀지 모델이니까 뭐 랭귀지 모델을 쓴 애들 위주로 보여주면 이 세 개가 이제 원자 단위로 캐릭터 단위로 분자 시퀀스를 만든 애들이라 생각하면 이 세 개 모델과 이것들 보면 되는데요. 세 개 모델은 밸리디티가 뭐 0.5 이하인데 반해서 프리퀀시 위반 방법을 쓰면 거의 100% 가깝게 분자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들이 거의 그래프 기반의 모델과 유사한 성능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LFM이라는 게 이제 랭귀지 마스킹을 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랭귀지 프리퀀시 마스킹인데 이것들이 썼을 때 쓰지 않은 거에 비해서 이제 유니크니스나 노블티가 특히 이제 유니크니스가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퀀시가 특정 분자에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특정 분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분자가 학습된 분자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본 건데요. 뭐 징크 데이터셋, PCBA 이거는 이제 포캠에서 활성 분자를 가져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원자 개수를 보면 만약 이 생성된 분자가 트레이닝 셋의 트레이닝 셋의 분포를 제대로 학습했다면 여러 가지 물성들이 비슷하겠죠. 그러면 이제 카본이 제일 많고 그다음 뭐 나이트로젠, 산소 이렇게 비슷한 조성대로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본드의 비율도 뭐 싱글하고 더블 비율이 거의 유사한 걸 알 수가 있고 링도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분자는 5강링하고 6강링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5강링하고 6강링의 분포가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QED 값의 분포도 이렇게 상당히 유사하게 분포가 나오고요. SAS나 로그피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유사한 건 아니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프래그먼트 단위로 붙이다 보니까 프래그먼트 단위에서 붙이기도 완전 미세한 분포 학습은 안 돼서 이런 게 아닐까 추정이 되고요. PCBA 같은 경우도 보면 아톰 조성의 비율이 상당히 유사한 걸 알 수가 있고요. 화학 결합도 뭐 싱글 더블 비율이 비슷하고 링도 5강링, 6강링 위주로 생성이 되고요. QED나 SAS, 로그피 같은 물성 분포도 트레이닝셋과 꽤 유사하게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방금 설명드린 모델은 이제 프래그먼트 기반이긴 한데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프래그먼트 기반 분자 생성한 건데 이제 그래프 기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된 보캐블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 같은 경우는 처음에 트레이닝셋에 있는 보캐블러리가 항상 이 보캐블러리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캐블러리가 굉장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가 어떤 새로운 프래그먼트를 가진 분자를 만들려고 하면 그게 못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캐블러리가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요. 앞에서 이제 LFM이라는 방법 써는 사실 조금 트리키한 방법이죠. 예를 들면 뭐 3-1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 프리퀀시가 3인 것들을 그냥 다 동들하게 처리해 보니까 사실 이 중에서도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덜 나오는 게 있고 이니셜 프래그먼트 따라서 그게 달라질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잘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랭귀지 모델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붙이다 보니까 항상 별표가 2개인 애들만 나와야 되는데 이 2개인 애들 사실 방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처리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프 기반에서는 그래서 이 고정된 보캐블러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임베딩 벡터를 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뉴런 네트워크만 학습을 시키면 어떤 프래그먼트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프래그먼트를 뉴런 네트워크에 대해 프래그먼트를 통과시켜서 임베딩 벡터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캐블러리를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뭐 새로운 프래그먼트를 붙이고 싶다 하면은 샘플링 할 때 새롭게 그 프래그먼트 후보군을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이것도 장점이 있고요. 프래그먼트가 굉장히 많은 거는 이제 앞에처럼 좀 이상하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샘플링을 이용해서 프래그먼트 개수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거티브 샘플링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 내가 가능한 프래그먼트 리스트, n개의 가능한 프래그먼트 리스트가 있으면 이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프래그먼트 n이 5만이다 하면은 5만 개 중에 한 개를 고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델이 최종 아웃풋 벡터의 크기가 5만이니까 모델 크기도 굉장히 커지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어집니다. 그 네거티브 샘플링은 뭐냐면 이 5만 개가 중에 정답이 하나고 나머지 49,990개가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동일하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5만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페어가 들어오면 2개가 연결 가능한지 안 연결 가능한 건지. 근데 이거를 5만 개에 대해서 다 하면 뭐 이전 거랑 똑같겠죠. 이거를 몇 개 골라서 하게 됩니다. 뭐 100개든 200개든. 그러면 어떤 인풋하고 true fragment 연결될 수 있는 게 오면 1번을 예측하고요. 네거티브 샘플이 오면 0번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쭈루루루 반복을 이 K개를 고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rue는 1, false면 0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네거티브 샘플은 고정된 게 아니라 매번 학습할 때마다 네거티브 샘플을 K개씩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샘플과 인풋의 페어에 대해서는 0을 예측하고 인풋과 파시브 샘플에 대해서는 1을 예측하도록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풋 프래그먼트가 있으면
요 프래그먼트에서 추가할 프래그먼트를 정하게 됩니다. 뭐 프래그먼트 풀이 있겠죠. 이 프래그먼트 중에서 뭐 true가 있고 아닐 게 있겠죠. 이 true 프래그먼트를 에 대해서는 1을 예측하도록, 네가티브 프래그먼트에 대해서는 0을 예측하도록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가 선택이 됐다. 그러면 사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부분끼리 연결될 수 있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연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만약 연결해야 될지 말지를 모델이 결정하게 되고, 만약 계속 연결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앞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프래그먼트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모델이 예측하게 되면 이제 학습 과정이 종료됩니다. 결과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로그피구 이쪽에 데인시티인데요. 이 경우는 로그피 0, 이건 1, 2, 3, 4, 5에 해당하는 분자를 생성하도록 이제 시도한 경우인데, 보시면 생성된 분자들의 로그피가 굉장히 잘 타겟 프로퍼티를 기준으로 센터가 이렇게 딱 맞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건 이제 그 타겟 프로퍼티가 10인 경우에서도 뭐 어느 정도 꽤 잘 작동한다는 건데, 학습 분포에는 로그피가 10인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즉 학습할 때 보지 않은 분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생성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out of distribution이라는 게 이제 프로퍼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out of distribution이지만 n 디멘저널 상에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in distribution인 거죠. 프로퍼티가 10인 게. 예를 들면 뭐 1에서 5로 가는 거나 5에서 9로 가는 거나 똑같이 프로퍼티 4만큼 인크리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10이 out of distribution이 아닌 게 되는, 뭐 이런 게 아닐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분석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멀티 프로퍼티,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본 건데요. y축이 TPSA라는 물성이고 x축이 로그P라는 물성입니다. 보면 이제 회색 값이 학습에 사용한 물성입니다.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의 물성 분포입니다. 이런 식의 분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이 검은 점이 생성할 때 지정한 물성 값입니다. 그럼 이 생성한 거에 따라서 이 생성된 분자들의 물성이 우리가 지정해 준 값 근처에 이렇게 위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두 개의 물성을 조절하는 경우에도 아웃 회색 값은 여기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학습할 때 보지 않은 분자들인데 얘네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조금 잘 안 되는 거는 아무래도 몰레큘러 웨이트 로그피하고 TPSA가 약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히 분리해서 조절하는 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unseen, 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때 처음 학습할 때 보지 않은 프래그먼트도 다룰 수 있다는 게 이 방법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처럼 처음 본 프래그먼트 중에는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은 프래그먼트입니다. 이 프래그먼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예측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폭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내가 지정해 놓은 값에 위치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프래그먼트, 처음 본 프래그먼트에 대해서도 잘 하는 걸로 봐서 이 모델이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반화 성능을 달성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프래그먼트 기반으로 분자를 생성하는 모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션 트리 VA라는, 줄여서 JTVA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방법도 분자를 어떤 원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브스트럭처의 집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전에 설명드린 거하고 다른 점은 이제 투 스텝으로 분자를 생성한다는 건데요. 먼저 트리를 만들고 이 생성된 트리로부터 분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트리가 뭐냐? 어떤 분자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이 점들만 모아서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면 이게 이제 트리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면 뭐가 장점이 있냐? 요 큰 분자, 요 프래그먼트가 쪼개면 그 서브 프래그먼트 집합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프래그먼트로 분자 전체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내 학습한 프래그먼트들 학습할 그 데이터에서 주로 이렇게 프래그먼트 리스트를 만들고 이 프래그먼트 리스트로부터 트리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프래그먼트 개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수십만 개 정도를 돌려도 뭐 몇백 개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학습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인풋 분자가 들어오면 첫 번째로 이 분자 그래프를 어떤 벡터로 인코딩을 시킵니다. 인코딩이 되고 인코딩된 인코딩된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자를 트리 구조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 구조로 변환을 시키고 이 트리 구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요 부분 뭐 분들이 이제 그 트리의 노드가 되고 이 트리를 뽑아서 보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트리 구조에 해당하는 인코딩 벡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분자 정보를 담고 있는 인코딩 벡터, 트리 정보를 담고 있는 인코딩 벡터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트리 구조가 나오고 있는 이 트리 구조로부터 트리 구조의 인코딩 벡터로부터 트리 구조를 복원하게 되고 이 트리 구조와 이 분자 전체 정보를 담고 있는 벡터로부터 이 분자 전체 원래 분자를 복원을 하게 됩니다. 즉 투스텝으로 인코딩하고 투스텝으로 복원을 하는 거죠. 먼저 분자를 학습할 때는 트리 구조로 만들고 이 트리 구조를 다시 인코딩 벡터로 만들고 이 벡터로부터 트리 구조를 만들고 트리 구조하고 분자 벡터로부터 원본 분자를 만들고 이 과정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일단 트리 구조를 만드는 게 생성할 때 이분들이 이제 서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먼저 첫 번째 트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첫 번째 트리의 노드를 만들어내고 이 노드로부터 리프, 그러니까 어떤 연결된 그 하위 구조를 만들지 여부를 형성하게 되고, 만약 그 리프를 만들게 된다. 그럼 리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리프에서는 또 리프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 리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리프를 만들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리프에서 더 이제 리프를 만들겠냐 물어보고 리프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2번으로 갑니다. 그럼 2번에서 다시 리프를 만들겠냐 물어보는 거죠. 3번 하나 만들었는데 그럼 4번으로 갑니다. 리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럼 4번으로 가서 다시 리프를 만들겠냐라고 물어보고 리프를 안 만들겠다고 하면 4번에서 다시 2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 2번으로 다시 돌아왔죠. 3번, 4번 리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2번에서 리프를 만들지 물어봅니다. 그럼 안 만든다 라고 하면 다시 1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1번에서는 다시 리프를 만들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리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다시 5번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 5번에서 리프를 안 만들겠다라고 하면 다시 1번으로 가는 거고 5번에서 리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아래로 갑니다. 이렇게 쭈루룩 서치를 해서 이 최종적인 트리 구조가 이렇게 서치해서 다시 1번까지 갔는데 1번에서 더 안 만들겠다. 리프를 더 안 만들겠다고 하면 이제 트리를 생성하는 과정이 종료가 되고 이 트리 구조를 이렇게 쭉 펴면 하나의 트리 그래프가 됩니다. 이제 사이클릭이 되는 경우가 애매한데 이 트리 구조의 정의상 이 사이클릭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물망 같은 서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분자를 이제 복원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요 트리로부터 분자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요 A라는 이제 트리의 노드에서 관점에서 보면 분자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그럼 이 셋 중에 뭘 선택하느냐는 이제 모델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이 세 개 중에 뭐 요렇게 예측이 되면 요렇게 분자를 복원하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에서 보면 A가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옆으로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예측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각각 접합 부위마다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이걸 모으면 전자 분자가 되는 거죠.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 부분, 검정 부분, 이제 노랑하고 검정 부분 붙는 데가 있죠. 노랑이 벤젠이고 이제 빨간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S가 이렇게 오는 방법, S가 1로 오는 방법. S가 1로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대칭이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두 가지 연결 방법 모두 트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연결 방법이 가능한데 이 중에 하나를 이제 모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모든 트리의 그 노드의 연결 접합 부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하나의 온전한 분자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결과를 먼저 보시면 결과를 보면은 이제 JTVA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데요. 리컨스트럭션이 한 76% 정도 되고 밸리디티는 100%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브스트럭처 단위, 서브스트럭처가 굉장히 밸리드하고 서브스트럭처 연결하는 것도 밸리드한 분자들 중에서 고르기 때문에 항상 밸리드한 연결만 나오게 돼서 정션 JTVA 같은 경우는 100% 확률로 복원이 되게 100% 확률로 항상 유효한 분자들만 생성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분자 이제 항상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첫 번째 강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원하는 분자를 생성하는 것도 이제 값이 이제 정션 트리 VA로 한 게 더 값이 큰 게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분자를 생성할 때 그 임의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서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하나 점을 찍어 놓고 이 분자 주위로 탐색을 하게 되는데 이 델타 값이 클수록 그 분자 그 찍은 포인트 주위로 강하게 묶여 있는 거고요. 넓을수록 좀 자유로운 서치가 가능한 작을수록 작을수록 넓은 공간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값이 작을 때는 좀 넓은 공간을 탐색하게 되니까 값이 조금 많이 좋아지고 이 델타 값이 클 때는 적은 공간을 탐색하게 되니까 값이 조금만 좋아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근처지를 탐색했으니까 유사도는 더 높겠죠. 반면에 먼 공간을 탐색했으니까 유사도는 좀 작아집니다. 이 경우는 이제 먼 공간을 탐색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물성을 달성할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그 정션 트리 VA에 대한 그 레퍼런스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이 논문은 당연히 제가 한 건 아니고 여기 발표에 상회한 모든 자료들은 아카이브에 있는 이 논문으로부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 기반 생성 모델에 대한 1차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분자 생성 모델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또 다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